앞서 행복과 가장 관련 있는 특성을 외향성이라고 했다. 축구로 치자면 외향성은 개인기나 순발력 같은 선수 개인의 특성이다. 행복 지수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높고 축구는 순발력 좋은 선수들이 잘한다. 그러나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팀의 특성, 이를테면 감독의 지휘력이나 팀 분위기 같은 요인도 한몫한다. 축구의 팀 특성이 행복에 있어서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행복을 달성하기에 유리한 조건들을 갖춘 문화도 있고 그렇지 못한 문화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행복한 기질을 가지고 행복감이 높은 문화에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코가 더 오똑하면 좋겠다는 여자의 바람 같은 것이다. 아무튼 개인의 행복 수준은 외향성 같은 성격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그가 살고 있는 문화도 추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시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우선 문화라는 것을 잠깐 되짚어보자. 문화에 대한 여러 학문적 정의가 있지만 핵심적인 개념은 공유된 이해다. 생각, 가치, 규범이나 행동 방식에 대한 문화 구성원 간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자연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서로 구축된다. 예를 들어 남들과 식사하면서 맛있는 반찬을 혼자만 먹는 사람. 이런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문화를 막론하고 일괄적이다. 비호감.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일들에 대한 해석이나 반응은 문화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프랑스 축구선수 지단의 유명한 박치기 사건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2006년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기 중 축구사에 남을 만한 기이한 장면이 벌어졌다. 연장 후반, 자기 골문으로 걸어가던 주장 지단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뒤에 오던 이탈리아 수비수 마테라치를 박치기 한 방으로 쓰러뜨린 것이다. 지단은 퇴장당했고 프랑스는 결국 이탈리아에 패했다. 왜 지단은 그 중요한 순간에 격투기 선수로 변했을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마테라치가 알제리 출신인 지단과 그의 여동생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지단의 기분을 긁었다고 한다. 이 심리전에 말려든 지단이 폭발한 것이다. 프랑스 국기를 가슴에 단 국가대표팀 주장에서 순식간에 한 여동생의 오빠로 돌변한 것이다. 지단 때문에 경기에 졌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연장전에서의 그의 퇴장이 노장 프랑스팀에 치명적인 전력 손실을 준 것은 분명하다. 그것도 월드컵 결승전 경기에서. 여러분이 프랑스인이었다면 지단이라는 인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정의의 사나이?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대의를 그르친 한심한 친구? 이 대목에서 문화 차이가 등장한다. 프랑스는 이 사건 후 지단을 영웅으로 대접했다. 그의 박치기 장면을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 프랑스 지성의 상징 퐁피드 박물관 앞에 세워놓았다.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 선수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도 시라크 대통령은 지단에게 당신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그래서 프랑스가 당신을 사랑하네라고 말했다. 프랑스 축구 선수 할만하다. 아니, 무슨 일을 하며 살든 이런 사회가 행복해지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곳이다. 개인의 가치와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는 문화. 지단의 박치기 동상은 문화차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소재다. 퐁피두 전시가 막을 내린 뒤 202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확정된 카타르에서 이 동상을 구입했다. 그리곤 월드컵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도심공원에 설치했다. 그러나 이 동상은 카타르의 높으신 분들로부터 또다시 레드카드를 받고 4주 만에 철거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한 개인을 영웅시하는 서구의 상징물이 전통적인 이슬람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적 정서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개인을 높이 세우는 문화가 있는 반면 그를 눕혀 트럭에 싣고 나가는 문화도 있다.
행복 연구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행복도는 낮기 때문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여러 중남미 국가들보다 한국과 일본의 행복감이 낮다. 경제 수준만으로 국가의 행복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일본과 함께 다른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도 행복 부진 그룹에 포함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의 싱가포르는 작년 갤럽에서 조사한 150여 개 비교 자료에서 가장 정서가 메마른 국가 중 하나로 나왔다.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 모두 조사국 중 가장 낮게 나온다. 한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가진 문화적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문화적 특성은 왜 개인의 행복감과 충돌하는 것일까? 학자들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다. 말 그대로 개인과 그가 속한 집단 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이다. 어떤 사회에서 살든 개인의 취향과 계획들이 그가 속한 집단의 뜻과 한 번씩은 충돌하기 마련이다. 가령 나는 A와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선택은 B일 때, 주말에 그냥 찜질방에서 계란 까먹으며 쉬고 싶은데 부장님에게 북한산 입구로 집결하라는 문자를 받을 때, 오 마이 갓. 이처럼 개인과 집단의 뜻이 정면 충돌할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핵심적인 차이다. 개인의 뜻대로 선택하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이다. 가령 미국이나 지난해 프랑스 같은 서구 유럽. 한편 집단이 개인에게 때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철없고 이기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문화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이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의 행복 부신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다. 행복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특성은 개인주의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북미나 유럽 국가들의 행복감이 높은 이유도 사실은 상당 부분 돈 때문이 아니라 유복한 국가에서 피어나는 개인주의적 문화 덕분이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통계적으로 제거하면 국가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거의 소멸된다. 즉, 개인주의는 국가의 경제 수준과 행복을 이어주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 역으로 이 접착제가 부족한 사회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행복감이 뒤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그 예다. 그렇다면 개인주의 문화의 어떤 점이 개인의 행복 성취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일까? 역으로 집단주의 문화의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우선 심리적인 자유감이다. 자유감이란 사실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을 보편적으로 지지해주는 문화가 있고 이렇게 살기 위해 세상과 문을 닫고 기인이 돼야 하는 문화도 있다. 행복이라는 씨앗은 개인의 자유감이 높은 토양에서 쉽게 싹을 틔운다.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적 문화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다. 장점은 일단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무서운 응집력과 추진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축구 응원을 위해 수만 명이 하나의 붉은 덩어리가 되고 국가가 경제 위기를 맞으면 금반지 하나씩 십시일반으로 모아 힘을 보탠다.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도 이 덕분이다. 위기와 어려움에 대처하기에 적합한 구조다. 하지만 만성적인 긴장과 피로가 수반된다.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일상의 많은 것들이 옆으로 자유롭게 흩어져 있는 모양이 아니라 서열에 의해 위아래로 세워져 있는 식이다. 팀장과 부하 직원, 선배와 후배,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수직적인 문화에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주어진 뚜렷한 역할이 있다. 자신의 칸 안에서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 가족으로서 혹은 팀원으로서 주어진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하면 주변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듯 타인 중심적인 생각은 행복 성취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 자세히 다룰 것이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 때가 왔다. 여태껏 사람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단주의 문화는 사람에 묻혀 사는 문화다. 그런데 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초집단주의적 문화의 행복감은 오히려 예상치보다 낮을까? 언뜻 보면 모순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면 모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강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것은 더 좋고 나쁜 것은 더 나쁜 방향으로. 엄마가 마트에서 사온 양말 색깔이 싫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복숭아를 먹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생존을 좌우하는 정도에서 안전한 음식 섭취는 양말 색깔에 비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양말에 비해 스테이크가 주는 쾌감도 크지만 썩은 고기가 주는 역겨움 또한 더 강렬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음식만큼 중요한 생존 자원이기에 이에 대한 감정적 반응 역시 강렬하다. 그리고 음식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이 있다.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놀고 손잡는 것만큼 순수한 즐거움을 주는 것도 없지만 역으로 사람만큼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주는 자극도 없다. 나를 배척시키고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 또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가장 절대적인 행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타인은 나에게 단맛과 쓴맛을 모두 느끼게 하는 존재다. 행복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일상에서 주로 어떤 맛으로 나타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문화가 가진 여러 가지 양념은 이 맛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자유감과 타인 중심적 사고가 특히 관련이 있다. 이 특성과 행복과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우선 개인의 자유감. 개인주의 국가들이 높은 행복을 누리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집단의 응징력과 통일력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이 부분은 뒷전으로 물려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때 소풍 전날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던 말씀이 나는 지금도 기억난다. 내일 소풍 가서 즐겁게 놀도록. 단, 개인 행동은 하지 말 것. 어린 마음에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들으며 산다.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좋은 전략이지만 평소에는 뭉치면 피곤하고 흩어지면 자유로운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조직이 그 단단한 위계를 유지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하나가 되어 무격화된 행동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한 취향, 가치와 감정들은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결과적으로 자유감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조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개인사를 뒤로 하고 회식에 참석을 해야 하며 회식 자리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고 틀린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술이 턱까지 차올라도 먼저 집에 가는 것은 틀린 것이고 부장님이 8번째 앵콜곡을 부르겠다고 주책을 부려도 환호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회식 문화에 그치지 않는다. 매사에 무엇이 맞고 틀린지에 대한 정답이 정해져 있다. 수년 전 한 신문사에서 한국인의 삶을 함축하는 내용의 수필을 공부한 적이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수필의 제목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정답을 찾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하나로 수렴되는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지고 정답에서 벗어난 가치와 행동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꼈다. 오죽하면 이적이라는 가수는 왼손잡이의 서러움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불렀을까? 엄살이 아니다. 실제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왼손잡이의 비율이 낮다. 부모들이 왼손잡이 아이들을 후천적 오른손잡이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이런 획일적인 사고는 행복에 큰 타격을 준다. 마치 행복에도 정답이 있고 이는 몇 개의 잣대로 압축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좋은 대학 간판, 대기업 명함, 높은 연봉.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인생은 왠지 행복 시험에서 낙제한 것 같은, 그래서 불행한 삶이라는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 문화의 이런 획일적인 사고는 개인의 자유감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적 분위기가 심리적 자유감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사느냐이다.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며 타인의 평가와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삶을 경험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살게 된다. 올림픽 메달을 딴 선수들이 기자회견을 마무리할 때 흔히 덧붙이는 말이 있다.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연예인들이 결혼 발표를 할 때도 비슷한 말을 한다. 예쁘게 잘 살 테니 지켜봐 달라고. 한국 사람이라면 이 전형적인 멘트에 담긴 정서를 전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운동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운동도, 결혼도 하는 것이다. 물론이지라고 동의하면서도 우리는 늘 나를 지켜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들로부터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속이 개운해진다. 파스타를 먹기 전에 로키 산맥의 장관 앞에서 우리가 꼭 치르는 의식이 있다. 바로 사진 찍기.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영혼의 내용물보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얼굴형과 콧대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나라는 존재에 미치는 타인의 존재감이 너무도 큰 것이다. 이렇듯 과도한 타인의식은 집단주의 문화의 행복감을 낮춘다. 행복의 중요 요건 중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타인이 아닌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아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진 한국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타인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된다. 세상을 나의 눈으로 보기보다 남의 눈을 통해 보려고 한다. 이때부터 행복의 걸림돌들을 여기저기서 만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선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대단한 스트레스다. 인간의 뇌는 철저히 사회적인 뇌라고 했다. 생존과 직결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뇌의 최우선적 임무 중 하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의가 자동적으로 집중되고 집중하는 만큼 피로와 불안도 쉽게 온다.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만든 심리 자극이 있다. 독일 트리어 대학 심리학자들이 개발해 트리어 터치법이라 불리는 이 불안 조성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피험자에게 자신은 1분 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당신의 발표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은 피험자들은 갑자기 불안해지고 심장 박동수도 급상승한다. 과도하게 남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일평생 이 무시무시한 트리어 처치를 받으며 사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고전적인 심리학 연구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컴퓨터 화면에 지도 교수의 사진이 잠깐 스쳐 지나가도록 했다. 그 뒤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스스로 평가하라고 했다. 교수의 사진을 본 대학원생들은 사진을 보지 않는 동료들보다 자기 아이디어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누군가 위에서 자신을 평가한다는 시선이 느껴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긴장하고 위축하게 된다. 이를 통찰한 알메르 카뮈는 이런 말을 남겼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둘째,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아닌 타인의 시각을 통해 매사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심지어 자신의 행복마저도. 우리 연구실에서 최근 진행한 문화비교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에게 최근 즐거웠던 경험 하나를 써보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그 후 이 즐거운 경험에 대한 본인이 쓴 글을 다른 사람들이 읽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알려주었다. 한 조건에서는 참가자들이 언급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즐거운 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다른 조건에서는 남들도 마찬가지로 여행은 아주 즐거운 경험이라 생각한다고 말해주었다. 시간이 흐른 뒤 참가자들에게 그 여행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다시 한번 평가하도록 했다. 예상했던 문화차가 발생했다.
미국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남들이 뭐라 하든 여행에 대한 원래의 자기 느낌을 고수했다. 내가 즐거웠다는데 무슨 상관? 반면 한국 참가자들은 흔들렸다. 자기 경험이 남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니라는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여행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다고 느꼈다. 나만 좋다고? 왠지 뭔가 착각한 것 같아 뻘쭘해진다. 과도한 타인의식에서 나오는 혼란이다. 행복은 나를 세상에 증명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우위를 매길 수도 없는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 행복이다. 내가 에스프레소가 좋은 이유를 남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타인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면 내 행복마저도 왠지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행복의 본질이 뒤바뀌는 것이다. 스스로 경험하는 것에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왜곡된다. 이 과정에서 행복이 또 하나의 적이 탄생한다. 과도한 물질주의적 가치. 저 사람 행복할 만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남들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 내용보다 외형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결혼식은 어떤 특급 호텔에서 했는지, 와인은 얼마짜리인지에 더 관심이 쏠린다. 그리고 이런 행복의 외형적인 증거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진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질적 풍요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하루 세 끼조차 보장되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한국인이 돈을 더 중시한다. 이것은 경제 상태가 아닌 어떤 문화적 가치가 개입되었다는 뜻이다. 남이 볼 수 있는 화려한 겉옷을 인생에 덧입혀야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이 되면 돈을 중요하게 하는 물질주의적 태도 자체가 행복을 저해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의 결론이다. 극단적으로 사랑과 돈, 당신 인생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매우 간단하지만 이 질문은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인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사랑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의 행복도는 낮다. 반대로 사랑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 혹시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의 본질적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아프리카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과도한 물질주의와 행복 간의 마찰은 왜 일어날까? 그 이유가 중요하다. 호모사피엔스에게 다른 사람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생존 과정에서 타인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타인은 나의 불충분함을 메워주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약 3000년 전 인류가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부터 인간의 나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겨났다. 즉, 과거에는 생존 보호 장치가 사람뿐이었지만 문명 생활을 하면서부터 돈이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사냥 잘하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지금은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면 된다. 그래서인지 앞서 언급했듯 돈에 대한 생각을 할수록 사람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고 한다. 최고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의 2006년 실린 논문에 의하면 돈은 사람에게 자기 충만감이라는 우쭐한 기분이 들게 만든다. 돈이 있으면 너희가 없어도 난 혼자 살 수 있어 같은 느낌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시험실로 부른 뒤 약 10분 동안 컴퓨터가 놓인 책상 앞에 대기시켰다. 사실은 대기 시간 동안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에서 날아다니는 물체가 이 실험의 관건이었다. 돈 조건의 컴퓨터 화면에서는 말 그대로 돈 사진들이 10분간 날아다녔다.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물고기 같은 자연 물체를 보여주었다. 그 후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를 관찰했다. 두 가지 조건은 행동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었다. 타인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통제 조건의 사람들은
148초의 시간을 할애한 반면 돈을 본 사람들은 68초의 시간만을 썼다. 또 남에게 얼마나 도움을 청하는지도 관찰했다. 일부러 해답이 없는 어려운 과제를 풀도록 해서 17분 동안 몇 퍼센트의 참가자들이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기록했다. 돈 조건의 사람들 중에서는 30% 미만이, 통제 조건의 사람들은 60% 정도가 도움을 청했다. 즉, 거의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돈을 생각하기만 해도 다른 사람을 덜 도우려 하고 남의 도움 또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돈의 존재감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존재감은 작아졌다. 과도한 물질주의는 행복에 치명적인 결과를 준다. 행복 전구를 가장 확실하게 켜지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돈에 집착할수록 정작 행복의 원천이 되는 사람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물론 지금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홀로 생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존만이 목표라면 사람 없이 돈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일종의 신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아직 이 신세계에 적응이 덜 되었고 그 안의 행복 전구는 돈 자체에 관심이 없다. 그 전구가 켜지도록 하는 스위치는 여전히 사람인데 돈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이 결정적인 스위치가 없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 돈 냄새를 따라 아주 깜깜한 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과도한 타인의식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람과의 관계를 즐겁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행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사람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그 만남들이 나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행복에 필요한 한정된 자원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로 생각하다 보면 타인에 대한 불신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누구 떡이 더 큰지 항상 비교하게 되고 방심하면 남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낮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덴마크나 미국인들은 96에서 97%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한국인은 78%에 그친다. 남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미국이나 덴마크인들의 90%가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56%, 일본은 66%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결핍이 나타나는 부분은 더 이상 경제적인 부의 측면이 아니다. 행복과 직결된 사회적인 부다. 양적으로는 인간관계가 과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저녁마다 각종 모임, 회의, 약속이 있지만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필요와 목적 때문에 만나는 자리다. 에너지를 얻기보다 빼앗기고 돌아오는 만남들이다.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파울로 교수와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팀의 연구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북동부의 파밍햄이라는 작은 마을 주민들의 인간관계 형태와 그들의 행복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것이다. 연구자들의 예상대로 행복은 전념성이 높았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친구가 무조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의 진짜 친구가 있는지가 중요했다. 만남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자유감의 중요성이 또다시 등장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보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사회학자 에밀 리드캠은 문화는 공기와 같다는 말을 남겼다. 문화는 공기처럼 절대적이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 한국인인 우리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점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문화와 비교해보면 우리 사회는 눈에 띄게 집단주의적이다. 장점도 있지만 개인의 행복 차원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 자유감의 부족과 과도한 물질주의 등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의 공통 원인은 너무 예민한 타인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유아독존의 삶을 살자는 말이 아니다.
균형이 필요하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우리의 무게추는 남들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을 때가 많고, 이 경우 장기적으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감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한국 문화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10여 년 전 나는 한국과 미국을 놓고 어디서 살 것이냐를 고민했다. 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서울 생활을 하기로 한 결정에 나는 크게 후회한 적이 없다. 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왠지 한국인의 행복 날개는 접혀 있는 듯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다. 우리는 부러워할 만한 경제 수준의 나라에 1시간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쾌적한 나라에 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좋겠다. 각자 자기 인생의 갑이 되어 살아보는 것에 좀 더 익숙해지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당시 한 여학생과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난다. 이 펑크족 여학생의 외모는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머리는 보라색, 가죽옷에다 온몸에는 피어싱. 어느 날 고등학교에 실습을 나간 이 친구에게 학생들이 몰려와 질문을 했다. 왜 누나는 남자처럼 옷을 입고 다녀요? 그녀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내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날 따라하는 거야.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행복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그녀처럼 자신의 삶과 선택에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친다.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다. 사람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함께 사는 모습이다. 그래야 사람의 가장 단맛을 서로 느끼며 살 수 있다.